소방시설 설계 및 시공 1회차 모의고사 요거 같이 보시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우리 설계 시공은 크게 대문항, 세문항입니다. 40점짜리 한 문항, 30점짜리 두 문항 해서 총 100점으로 구성이 되고, 대문항 중에서 다시 소문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여러분들 문제 가지수가 25문항 전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5문항 전후. 그래서 조금 큰 배점이 있는 문제가 있고, 간단한 것들은 뭐 작은 배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요렇게 조금 예측을 하시고 요렇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해가지고요. 간이 스프링클러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다 풀어보셨겠지만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게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1일자로 신설이 되어서 항상 우리 관리사 시험은 신설된 거 위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관련된 내용이 1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기술 기준을 찾으시면 안 되죠. 기술 기준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4죠. 별표 4에 보시게 되면 설치 대상이 나옵니다. 설치 대상. 거기에 보시게 되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해가지고 이렇게 공동주택 중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설계 시공에서는 법규적인 문제에서 설치 대상이 항상 조금 연계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 같은 거는 조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설치 대상은 공동주택 중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 3, 4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체 다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술 기준 뭐 잠깐만 우리 선생님들하고 보시게 되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제일 마지막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해서 여기까지가 다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을 쪼개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 형태고, 요거는 뭐 설명은 생략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설치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기술 기준 원문에는 상수도 직결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뭐 같은 의미죠. 맥락은 같습니다.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점짜리고요. 자, 3번에 밸브 등의 설치 순서 되어 있는데, 이런 개념이 기존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기출이 됐었죠. 그래서 16회 때입니다. 16회 때 상수도 직결형하고 펌프 방식에서 밸브 설치 순서를 쓰는 게 6점, 그러니까 개당 3점이었겠죠. 그런 식으로 기출이 되었었고, 20회차 얼마 안 됐습니다. 제일 최근이었죠. 그때가 가압수조 방식의 순서를 쓰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도시기호로 그림도 같이 그리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걔가 5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밸브 설치 순서를 정하고 있는 설비는 전체 중에서 간이 스프링클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별도로 조금 체크하셔서 암기를 해주시는 문제였는데, 일단 기존에 기출된 거는 조금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시고, 요런 애들이 딱 내기가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무조건 수도용 계량기는 거쳐야 됩니다. 왜? 우리 집에 불나서 물이 쏟아져도 상수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량기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몇 개 없습니다. 뒤로 역류 방지 밸브 되어 있는데, 체크 밸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개폐 표시형 밸브. 자, 10세대다. 10세대를 한 번에 잠글 수 있는 개폐 밸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10개의 배관으로 분기가 되어서 각각의 집으로 들어갈 건데, 그 집에도 뭐가 있다고요? 또 개폐 밸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잠글 수 있는 밸브, 그리고 세대를 잠글 수 있는 밸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이 헤드죠. 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맥락을 보시게 되면, 상수도 배관을 그냥 끌고 와서 우리 집에 수도 꼭지 쓰는 것처럼 천장에 수도 배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천장에. 그런데 수도 꼭지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는 그냥 헤드만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바로 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다른 기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헤드라는 애가 열에 의해 용융 파괴되면서 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음향이 나오고 펌프가 기동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고요. 그래서 상수도에 공급되는 압력을 이용해서 우리 집에 물만 쏟아주는 거죠. 고설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순서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것들을 설치 안 해도 되느냐라고 해서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비상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헤드만 설치해 놓고 화재 발생했을 때 물만 쏟아내겠다. 요 개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던 아주 초창기 버전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뭐는 있었어요. 음향장치나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선생님들? 자동 제어가 필요 없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동 제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기장치들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헤드만 터지면 물만 쏟아지는 이런 약식적인 설비를 우리는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요까지는 선생님들 기존의 뭐 시중에 학원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데 전부 다 예상 문제로 잡혀져 있을 거예요. 왜냐? 관리사 시험 자체가 신설되고 개정되고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한번 체크하셔서 암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5번은 이와 엮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말단 가지배관의 헤드 설치 도면 및 조건을 참고해서 방수압력을 구하시오. 뭐 6점짜리로 되어 있고요. 헤드 설치 도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압력을 구해봐라. 이런 개념이죠, 지금. 그래서 그림 다 보이시고요. 가지배관이 있고 헤드는 3개가 설치된 이런 형태입니다. 자, 조건 읽어봅니다. 수도용 계량기 인입 측의 압력이 0.35MPa이고 A 지점까지 손실이 0.12MPa이다. 그러면 여기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A점까지의 이르는 압력은 시작이 0.35로 시작을 해서 가는 동안 마찰 손실이 얼마? 0.12가 발생했으니까 얘 둘을 빼면 되죠. 그럼 A 지점의 압력은 0.23MP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압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가는 동안에 뭐만 구해주면 돼요? 마찰 손실만 잘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 지점의 압력을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찰 손실에 관련된 공식이 뭘로 나와 있다? 하젠으로 나와 있죠. 하젠 윌리엄스 공식을 약식으로 나타냈네요. 약식으로 뭐 1.85승, 4.87승 이렇게 안 나오고 뭐 2승, 5승, 2승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 이게 10의 4승이다 라고 하게 되면 뭘 바로 알아보셔야 돼요? 압력 손실의 압력이죠. 압력. 손실 압력의 단위를 알아보셔야 돼요. 단위. 그래서 10의 4승은 뭘로 나오고요? 메가파스칼. 10의 5승은요?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 그리고 10의 6승은 미터 H2O. 요렇게 몇 승인지를 보고 바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압력 단위를 예측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뒤에 보니까 10m는 0.1MPa로 한다라는 게 뭐 한다? 약식 변환한다. 그대로 편하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써먹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속도, 수도 및 배관, 부속 등의 기타 주어지지 않는 조건은 무시하고요. NFTC 103에 따른 최소 구경을 적용한다 돼 있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은 선생님들 스프링클러 파트에서 속도, 수도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무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속도, 수도라는 건 수계 배관에 전반적으로 무시되는 게 기본 가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푸심에 있어서 속도, 수도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조건에 명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속도, 수도를 포함해서 계산해라. 그러면 U는 어떻게 구합니까? Q는 AU니까 속도, 수도니까 U는 A분의 Q로 속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2G분의 U제곱으로 우리는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에서 속도, 수도에 대한 언급을 할 거란 말이죠.
속도수든 무시한다? 또는 속도수든 계산에 포함한다? 계산에 포함해서 답을 낸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속도수도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배관, 부속 등의 기타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이 연습하셨어요. 가면서 마찰 손실 구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 그럼 항상 여기에서 뭐가 나왔었습니까? 조건에. 그렇죠. 예, 쌤들. 등가 길이표가 나옵니다. 등가 길이표. 등가 길이표가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에는 등가 길이표가 없죠? 등가 길이표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무시하겠다? 관 부속들을 다 무시하겠다 이 말입니다. 관 부속들을. 마치 지금 문제의 형태는 폐쇄형이지만 어떠한 형식의 풀이, 기본적인 개방형 형식의 풀이를 따라가는 거죠. 지금 얘는 등가 길이가 없으니까. 요거를 조금 선생님들 구분하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NFTC 103A에 따른 최소 구경을 적용한다. 요건 저하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셋째 자리까지 구하는 겁니다. 자, NFTC를 잠깐만 선생님들하고 보고 바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쌤들께서 간이 스프링클러 하면 이미 스프링클러 설비 파트의 구경표를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이 표를 생각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구경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구경을 선정하실 때 기본적으로 요 파트 2, 3, 5, 10, 30 이렇게 쭉 나가죠. 요 폐쇄형일 때 얘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얘를 적용하면 안 되죠. 왜? 문제 전단에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라는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걔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있습니다. 4번. 이미 괄호쳐서 채우는 게 시험에 나왔었고, 우린 상수도 직결형 쓸 거지 않습니까? 상수도 직결형. 그래서 상수도 직결형은 여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4번. 그래서 주배관 32, 수평주행배관 32, 가지배관은 25 이상이다. 그러니까 25 이상이라는 말 때문에 뭐 25보다 더 큰 거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선생님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 풀이를 할 때 외워서 적용하는 값들은 다 최소값입니다. 맞죠? 그래서 굳이 저기에 있는 문구를 이상으로 해석 안 하셔도 가지배관은 25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가지배관의 헤드는 몇 개? 3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자, 요 그림을 보셨을 때 우리 쌤들께서 뭐부터 판별이 되셔야 되느냐?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니까 얘가 상수도 직결형이다. 그러니까 상수도 직결형에서 지금 가지배관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부터 요 모든 헤드가 설치가 되는 요 모든 배관의 사이즈가 얼마다? 25다. 이렇게 먼저 예측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치된 헤드가 몇 개다? 요렇게 3개다. 요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경을 판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구경.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쌤들께서 뭘 판별하셔야 돼요? 하젠 윌리엄스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 미지수가 2개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조도계수는 나와 있고 D라는 애가 다 결정이 되었어요. 얘는 32가 들어가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5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우리는 또 Q를 집어넣어야 되네. Q. 그래서 우리 쌤들께서 Q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Q를 보실 때 요거부터 생각하세요. 쌤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상태고 뭐 말단 헤드가 하나가 개방됐다. 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요렇게 칠자처럼 꺾인 헤드에 이르는 배관. 가지배관에서 헤드로 이르는 요 칠자로 꺾인 배관은 전부 다 유량을 얼마로 잡아주셔야 돼요? 50으로 잡아야죠. 왜? 얘 자체가 간이 헤드를 쓰니까. 간이 헤드. 표준형 헤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50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구간별 유량입니다. 구간별 유량. 자, 요거를 조금 우리 쌤들께서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C에서 D 구간, D에서 헤드 구간 요렇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더 쉽습니다. D에서 헤드 구간은 무조건 유량이 얼마겠어요? 50이죠. 50. 얘가 뭐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C에서 D 구간을 보는 겁니다.
C에서 D 구간. C에서 D 구간은 D로 뻗어가는 배관입니다. 그럼 이 C에서 D 구간은 뭐만 보고 가는 거? 요 헤드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요 헤드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혼돈을 하시느냐? 얘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요, 쌤들. 좀 이따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얘를 지난 시점에서 뒤로 가는 겁니다. 얘를 지난 시점에서. 그래서 얘는 유량이 50으로 잡아집니다. 50. 그리고 말단 헤드 한 개가 개방됐다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 이제 B에서 C 구간은 몇 개를 보고 가야 돼요? 얘 둘 다 터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0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구간별 유량 증가.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A에서 B 구간이 있습니다. A 지점의 압력은 알고 있으니까 얘는 3개를 담당하겠죠. 실제로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유량을 150 잡으면 안 된다고요. 왜 그래요, 쌤들? 근생 숙박 복합의 용도가 아니면 기준 개수는 무조건 몇 개? 2개입니다. 2개. 간이 헤드에서는. 그래서 얘는 100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2개 터지는 걸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100입니다. 유량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구간에 유량이 나왔고 모든 구간에 구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경과 유량을 알아야 우리가 손실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선별하는 게 제일 핵심이고요. 자, 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쌤들, 저는 요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생각 안 하고요. 대신에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우리 쌤들께서 뭐 사실 실수 또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거를 지금 바로바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시고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폐쇄형이니까 어떠한 설비를 빗대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설비에 맞도록 우리 쌤들께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전체적인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개념. 그렇게 해야 그 개념이 잡혀야 응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개념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얘를 풀이하기 전에 우리 쌤들께서 지금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설비 막론하고요. 폐쇄형 헤드가 나올 때가 있고요. 개방형 헤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풀이의 방법, 즉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폐쇄형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주로 헤드 한 개 개방인데 어디 있는 헤드? 말단, 마지막에 있는 헤드 한 개만 개방되었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조건이 없을 때. 그러면 지금 같은 문제인 거죠. 지금 같은 문제. 자, 그러면 말단 헤드가 한 개만 개방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구간, 그러니까 모든 구경, 크기가 다르더라도 모든 구간을 지나는 유량은 어떻다, 쌤들? 동일합니다. 동일. 그리고 얘 자체를 기본 스프링클러로 설명드립니다. 80rpm이라고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게 먼저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수의 방향입니다. 자, 유수의 방향은 어디를 기준으로 간다? 자, 요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계 기준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부 그림만 발췌해서 우리가 지금 손실을 계산하고 있으셔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얘를 지금 계산하는 주 목적이 뭐겠습니까, 쌤들? 그거를 알아야 되죠. 얘를 구하는 목적은요, 쌤들, 전량정 때문에 해보는 겁니다. 전량정. 그럼 전량정 구하는 공식이 H1, 2, 3, 4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하고 이제 H1을 실량정 하시면 되고요. H2는 부속하고 배관 손실, H3는 호수 손실, H4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방수압력 환산 수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그 그림에서 손실을 구해본다는 개념 자체는 뭐다? H2의 일부만 띄어서 연습해보는 개념입니다. 연습. 결국은 그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는 뭘 구하려고 한다고요? 전량정입니다. 전량정. 그래서 우리는 전량정의 일부의
배관이나 부속에서 생기는 손실을 일부만 띄어서 계산을 연습해 보는 거죠. 그걸 전체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요 개념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되고, 요때 설계 기준점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펌프에서 제일 멀리 높이, 그리고 제일 멀리 있는 그 헤드나 방수구를 우리는 설계 기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걔만 보고 가는 겁니다. 걔만 보고. 그래서 요 개념을 좀 잡아 주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입니다. 한계 개방됐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유수의 방향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조금 말들이 많은데, 그대로 선생님들 별도 조건 없으면 설계 기준점으로 흐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헤드 폐쇄형입니다. 색칠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설치됐다. 그러면 얘 하나만 개방됐다라고 하게 되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만 나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얘가 50mm든 40mm든 32mm든 얘가 나오는 만큼만 흘러가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거라고요. 유량이 동일하고 유수의 방향은 요쪽으로만 흐르는 걸로 가정한다. 그럼 그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요 지나는 T들이 문제가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죠. 얘들은 안 터졌으니까. 그럼 직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유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던 것이고, 한계 개방됐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도 쌤들 뭘로 잡아야 된다고요? 유수의 방향은 설계 기준점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요렇게. 그래서 요 생기는 T들을 기본적으로 무슨 T? 직유티로 적용해야 된다. 요걸 말씀드린 거예요. 되셨습니까? 근데 폐쇄형 헤드는요, 쌤들 이 조건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디에서 불이 나서 어느 헤드가 또는 몇 개의 헤드가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림상 세 개만 그려놔서 그렇지, 얘가 100개였다. 그 100개를 어떻게 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고려해서 수리학적인 계산을 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유량은, 자, 방향은 설계 기준점인데 유량은 구간별로 어떻게 한다? 기준되는 방수량을 증가시켜서 계산을 합니다. 증가시켜서. 그래, 일반 스프링클러다. 그럼 여기가 80, 여기가 160, 여기가 240. 이런 식으로 증가, 다시요.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그래서 얘 담당하는 거 80, 얘까지 담당하면 160, 얘까지 담당하면 240.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계속 길어지니까 쌤들 유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구간별 증가입니다. 그런데 방금 같은 경우의 문제가 요 문제지 않습니까? 맞죠? 유수의 방향이 설계 기준점으로 가요. 그런데 유량이 구간별 증가를 한다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간이 헤드를 보고 있으신 것이고 주택 전용이에요. 상수도 직결형. 그럼 이 간이 헤드 기준 개수가 몇 개? 2개로 잡아야죠. 2개 터지는 걸로 가정하고 우리는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서 얘가 터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최악의 조건이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 2개 터지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의 유량은 증가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요거 잘 잡아주셔야 되고. 자, 이제 마지막. 제가 확률적으로 가장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개방형입니다. 개방형. 이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아주 용이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애들보다 시간적인 배분상에서 훨씬 더 내기가 쉬운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만 기억하신다? 무조건 말단 헤드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Q는 K 루트 CP 했을 때 QKP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마지막부터 어떻게 해요? 역으로 계산해서 증가해 오는 거죠. 요런 겁니다. 자, 얘가 그림이었다. 개방형이었다. 그럼 여기에서 QKP가 다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얘는 요까지의 직감만 고려해서 하젠식 같은 거 써서 마찰 손실 구하고, 그럼 요 지점의 압력 그대로 방수되는 거고, Q는 K 루트 CP. 그리고 다시 구간별 손실 구하고, 요 지점의 압력 구해서 그대로 쏟아내고, Q는 K 루트 CP. 그래서 얘의 방수량을 다 더해서 유량을 구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펌프의 토출량을 구하든지, 펌프의 전량정을 구하든지, 아니면 그 둘까지 다 구하고 마지막으로 동력까지 구하라고 하든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설명합니다. 우리 쌤들께서 헤드, 설비를 막론하고 헤드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근데 걔가 마찰 손실 관련된 문제다. 그럼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유연하게 대처가 됩니다. 유연하게. 그리고 그 유연하게 대처함 속에서 내가 과연 뭘 놓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캐치하시면 다른 설비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쌤들께서 지금은 유연하게 좀 대처하시는 방법들을 보고 있으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게 되면요. 자, A에서 B 구간의 유량을 얼마로 잡는다? 100으로 잡아요. B에서 C를요? 똑같습니다. 100으로 잡아요. C에서 D를요? 50으로 잡아요. D에서 헤드를요? 또 50으로 잡는 거죠.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배관의 사이즈가 얼마다? 25예요. 25. 그러면 구경별로는 분류할 필요가 없고 유량은 둘로 나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5의 100의 유량에서의 손실을 한번 구해내시고 25의 50에서의 유량의 손실을 한번 구해내셔서 걔를 더하시면 마찰 손실의 합계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얘의 압력을 아까 구했어요. 0.35에서 0.12 빼면 되죠. 그럼 0.23메가파스칼이에요. 그럼 가는 동안에 손실이 발생하니까 마찰 손실 델타 P라고 할게요. 델타 P만 구하게 되면 여기 지점의 압력을 알 수 있겠죠. 그 개념의 문제죠. 그 개념. 자, 그래서 이제 풀이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A 지점의 압력입니다. 아까 하셨어요. 0.35에서 0.12 빼서 0.23. 그리고 얘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A 지점, 헤드 지점 해서 두 지점 보는 거죠. 두 지점. 그럼 두 지점이기 때문에 뭐 써도 된다? 베르누이 방정식 쓰시면 되죠. 베르누이. 예. 그런데 우리 교재로 공부를 하신 쌤들은 아마 베르누이보다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P 헤드는 PA 그리고 마이너스 손실 그리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낙차라는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럼 요게 편하시면 요대로 풀이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쌤들. 굳이 뭐 베르누이로 해야 꼭 맞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그냥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사실은. 뭐 글자만 좀 달리 적힌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낙차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높낮이까지 고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식을 적고 풀이하셔도 관계없고 바로 베르누이를 적용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속도수도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압력수도 위치수도만 적힌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면서 손실을 더해줘야 이 꼴이 되겠죠. 예, 여기까지.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헤드 얘를 미지수로 놓고 얘들 다 넘겨서 빼기 그리고 R 넘겨서 곱하기 요렇게 식정리한 겁니다. 식정리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식정리했을 때 A는 아까 0.23이었고요. 그리고 A 지점과 뭘 보는 거예요? 헤드 지점의 높낮이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봅니다. 기준. 그래서 제로. 그런데 기준을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 위로 올라가는 값은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는 값은 무조건 위치적 개념으로 마이너스로 잡습니다. 이 개념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얘는 어디든지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22회 때인가요? 뭐 여러 가지 그 높낮이의 개념의 문제가 1번으로 나왔었거든요. 복합 건축물 해가지고. 얘를 적용 잘 했어야 돼요. 그 문제 자체가. 그래서 기준을 잡으면 위로 올라가 있다. 얘가. 두 번째 지점이 위로 올라가 있다. 플러스 H. 되셨죠? 밑으로 내려가 있다. 마이너스 H라고요.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0.1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 0.3이 내려왔다. 요렇게 조건에 돼 있죠. 맞죠? 예. 그래서 결국은 기준을 봤을 때 얼마만큼? 0.2m만큼 밑으로 내려온 거죠. 꼭 표현을 해준 겁니다. 마이너스 0.2. 그리고 얘를 메가파스칼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0.002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반드시 인지하시고 어느 파트라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손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5에 100을 쓰는 구간이 있고요. 25에 50을 쓰는 구간이 있어요. 옆에 구간 적어놨으니까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공식 그대로입니다. 6 곱하기 14승 100제곱, 25승 100제곱. 그리고 직값만 고려하죠, 지금은. 부속 손실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6 곱하기 10의 4승 100제곱 25승 50의 제곱입니다. 유량이 50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직관계를 다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찰 손실이 어떻게 나왔어요? 위에 있는 거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0.049MPa이 나왔고, 일단 저는 4.9m로 만들었어요. 왜? 이 식에 집어넣을 거라서. 수두의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우리 쌤들께서 메가파스칼로 쭉 계산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R분의 PA가 들어가는데 메가파스칼이니까 10의 6승이 들어갔고요. 파스칼을 풀어서 뉴턴 퍼 메타 제곱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뭐 풀이하실 때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하죠, 쌤들. 부호는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데 Z 헤드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0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어느 파트에도 똑같이 적용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얘 4.9m를 빼주시고 9,800 뉴턴 퍼 메타 3승이죠. 비중량. 그러면 요 수치가 나오면서 뉴턴 퍼 메타 제곱이 되고 파스칼이죠. 그럼 얘만 메가파스칼로 앞으로 6칸 당겨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0.184가 되는 거죠. 자, 다소 요 문제가 생소하시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때까지 마지막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실을 더해가면서 어느 지점에 압력을 구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서 그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터졌다라는 말이 없고 그렇게 풀이하면서 가면서 손실을 보는 거였죠. 뭐 물론 얘나 똑같은 개념입니다만은 요런 개념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요 문제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상수도 직결형이다. 그래서 이 도면을 해석하실 때 그 구경, NFTC에 있는 그 구경에 있는 내용이 인지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유량 적용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나머지는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이 문제를 보시면서 내가 과연 뭘 지금 놓쳤는지 그거 다시 한 번 더 자가 진단, 자가 체크해 보시고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안 하시면 돼요. 뭐 요거는 문제를 이제 꼬다 보니까 꼬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 나왔는데 놓치고 있으신 부분들을 잘 정리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과정은 개념만 잡히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해서 물음 1번 다 봤고요. 이제 물음 2번으로 갑니다. 자, 재현 설비에 대한 아래 도면 및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돼 있는데, 자, 요렇게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아직 무슨 방식인지는 모르고요. 극기팬, 배기팬 다 있는 상태에서 A구역, B구역 뭐 요런 식으로, 그리고 뭐 제형 커튼 같은 것도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수신기, 뭐 제어반이죠, 사실은. 요런 애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 조건 봅니다. 상기 도면은 지하 1층 판매 시설에 대한 재현 설비의 평면도이다 돼 있고요. 뭐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죠.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인접구역 상호 재현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접구역 상호 재현은 화재가 발생한 구역에서 무조건 뭘 하고 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실이어야 됩니다. 바로 옆에 인접한 실에서 뭘 해준다? 공기 유입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급배기를 완성하는 게 인접구역 상호재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3번에 간선수는 규정을 지키는 최소 선수로 하고요. 사용되는 전선은 450, 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자, 기호로 어떻게 씁니까? HFIX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전선관 공사는 후광전선관. 그리고 콘크리트 매입 시공입니다. 자, 이 후광전선관이 곧 무슨 전선관? 쌤들, 금속관입니다. 금속관. 스틸 파이프입니다. 철배관. 자, 그래서 금속관 공사인데 금속관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후광전선관, 박광전선관. 근데 후광전선관을 기억 잘 하시면 돼요. 얘는 내경의 근사치를 짝수로 기재를 하면서 노출 배관에 쓸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폭발이나 강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후광전선관인데 요 3, 4번에 있는 조건이 쌤들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요. 전기 파트의 기사, 실기죠, 실기. 실기 때 항상 가닥수 관련되어서 조건으로 나오는 애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 관리사 시험이라는 건 전기기사, 기계기사의 기본 베이스를 깔고 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무시되면 안 되죠. 그리고 요즘 아시겠지만 전기적 파트, 자 다시요. 전기 파트에서 문제를 많이 내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요. 그래서 가닥수라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빈도가 약할 뿐이지 언젠가는 어떤 설비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시험을 전기 기사 파트에서 여러 설비의 가닥수 막 공부하면서 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거진 안 나오고 있어요. 관리사 시험에. 희한한 거지 않습니까? 기계 시험에서는 큰 설비, 뭐 수계, 가스계, 제연, 토 요렇게 해가지고 항상 대매점으로 나오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하지만 전기 파트다. 제일 핵심이 자탐. 그리고 뭐 가닥수 구하는 거. 그리고 뭐 적산까지 시키고. 이런 게 주류란 말이에요. 전기 파트에서. 근데 안 나와요. 희한하게. 말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 4번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뭐 가닥수 관련된 걸 구하시게 될 거예요. 자, 나머지 조건은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번 보면서 위에 다시 올라갈게요. 자, 문제입니다. A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에 자동으로 기동되는 제연설비의 작동 시퀀스를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쌤들, 얘 같은 방식은 사실 이것도 전기기사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얘가 거실급배기 방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실급배기. 무슨 말이냐? 얘도 거실, 얘도 거실. 그럼 얘랑 조금 비교되는 방식이 뭡니까? 거실배기, 통로급기가 있어요. 요건 지하상가 같은 거. 거실급배기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대형 공간에 설치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 요 그림을 마치 그 대형 마트처럼 생각하면 돼요. 대형 마트. 그래서 벽이나 구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실에서 불났다 배기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거실에서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거고요. 거실 배기 통로급기는 말 그대로 뭐가 있어요? 거실이 옆에 딱 이렇게 있다 치면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죠. 통로. 그럼 A든 B든 C든 불나면 배기하고요. 통로에다가 급기하는 겁니다. 급기. 그래서 요 급기된 공기가 유입되게 만드는 요게 이제 인접구역 상호제한이죠. 자, 그럼 각각의 좀 특징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얘만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면 특징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거실 급배기 방식은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급기 댐퍼라는 애, 배기 댐퍼라는 애가 어떻게 되어 있다? 별도로 설치됩니다. 별도. 따로따로. 그리고 제어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별도로 제어합니다. 요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 하나만 보고 급기 송풍기입니다. 그럼 요렇게 풍도가 있습니다. 그럼 유입구가 있고요. 풍도 유입구. 중간에 네모 박스에서 S, 네모 박스에서 S. 얘가 뭐냐면 급기 댐퍼를 말합니다. 급기 댐퍼. 풍량 조절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평상시에 열어놓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닫혀 있는 걸 가정합니다. 철판이. 그래서 여기에 서플라이 댐퍼인데요. 모터를 달아가지고 필요할 때 열어주는 거예요. 전기 투입하면 모터가 회전하면서 이 철판을 찡 하고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급기 댐퍼.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배기 송풍기랑 풍도, 그리고 배출구, 그리고 배기 댐퍼, 익저스트죠.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동 시퀀스 바로 봅니다. 자, A구역에서 화재 발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동 기동을 가정했으니까 A구역에 제연설비를 기동시키기 위한 기동장치로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연기 감지기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자동이니까 여기 뭐 X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범례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RM이죠. 수동 조작함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도 동작되고 수동으로도 동작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자동의 시퀀스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럼 제일 첫 번째로 동작하는 게 연기 감지기입니다. 그러면 이 연기 감지기의 동작으로 인해서 신호가 어디로 갑니까?
자, 여기에서는 수신기라고 써도 되죠. 왜? 문제 조건에서는 수신기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재현 설비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어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연기 감지기의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뭐 해줍니까? 무조건 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는 신호가 들어오면 둘입니다. 표시경보입니다. 관계인 알아야 되니까.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거실 제한 설비는 감지기를 자동식 기동장치로 사용하는데 교차 회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일 회로입니다. 단일 회로.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쌤들 해당 방호구역으로 경보가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돼요? 원칙은 안 나가도 됩니다. 이 연기 감지기는 얘랑 얘를 기동시키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이지 경보를 위해서 설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A 구역이 됐든 B 구역이 됐든 얘 감지기 말고 경보할 수 있는 감지기를 또 설치해야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비의 중복 설치죠. 비효율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 얘가 동작했을 때 해당 구역에도 경보를 나가게 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자탐의 기능과 성능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면제된다? 자탐이 면제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경보까지 나가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쌤들께서 다시 한 번 더 뭐 기억하셔야 돼요? 경계구역을 연계하셔야 돼요. 그럼 재현설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까지. 그리고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 직경은 어떻게 해요? 60m 원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요 구역이 하나의 재현 구역이면서 무슨 구역? 하나의 자탐 경계 구역이 되는 거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런 것도 연계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자탐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동작됐다? 감지기가 동작돼서 표시경보 됐습니다. 그리고 자탐의 기능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해당 방호구역에 경보 나간다 이런 거 안 쓰셔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바로 극기팬, 배기팬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닫혀있던 애들을 열어주는 것부터 합니다. 자, 선생님들 시퀀스 제어라는 게요, 순서 제어입니다. 순차 제어라고 하죠. 1번부터 10번까지의 동작 라인이 있으면 1번에서 10번이 동시에 동작할 수도 없고요. 1번에서 2번 건너뛰고 3번으로 갈 수도 없어요. 무조건 1, 2, 3, 4, 5, 6, 7, 8, 9, 10이 돼야지 정상 동작하는 게 순차 제어의 개념입니다. 순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 쌤들 뭐부터 해줘야 돼요? 지금 철판이 닫힌 상태에서 극기팬, 배기팬 돌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철판이 닫혀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줘야 된다? 닫혀 있는 애들을 유효하게 먼저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쌤들 번호를 매길게요.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 보이는 댐퍼는 4개니까. 그럼 어떤 애부터 열어줘야 돼요? 자, 불났으니까 A 구역에 불났으니까 배기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3번을 열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접구역 상호제한입니다. 그럼 몇 번 열어야 돼요? 2번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호를 누가 송출해 준다고요? 여기 있는 수신기 제어반입니다. 얘가 요렇게 모터 쪽으로 전기를 투입해 주는 거죠. 닫혀있던 애가 어떻게 된다? 징 하고 열린다고요. 요걸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급기 댐퍼 또는 배기 댐퍼, 댐퍼의 기동이라고 부릅니다. 댐퍼의 기동.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 기억을 살리셔서 마트 같은 데 천장에 가보면 막 아연도 강판 해가지고 막 철판들이 엄청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철판이 우리 눈에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얘가 다 열렸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신호를 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요 신호의 이름이 뭐예요? 댐퍼 기동 또는 개방이라고 해도 되고 확인의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댐퍼 기동 확인. 내가 다 열렸다 이 신호죠. 그래서 얘 열리고 얘 열리면 준비 다 된 거죠. 지금 얘는요 닫혀져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는 뭐 합니까?
송풍기 두 개 다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극기팬, 배기팬. 그래서 쌤들 이 구조도 아실 테지만 뭐가 달려져 있어요? 모터가 달려져 있죠. 그래서 동력 제어반입니다. 모터 컨트롤 센터. MCC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얘도 동시에.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모터 쪽으로 회전을 실시되고 그 직결이 되어 있는 그 펜벨트로 구동하죠. 그래서 송풍기, 배풍기가 같이 웅 하고 돌아가면서 얘는 극기를 실시하고 얘는 배기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여기까지만 다 우리가 이제 하고 끝내실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쌤들. 얘가 지금 정확하게 기동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여기 관계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극기 송풍기, 배기 송풍기의 확인 신호까지 들어오는 게 작동 시퀀스의 끝입니다. 요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되시겠죠? 좀 복잡하긴 한데 이 재현 설비라는 파트 자체가 워낙에 큰 설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동 시퀀스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뭐예요, 쌤들? 재현 커튼이라는 표현을 하죠.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블라인드 같은 거 있죠, 쌤들. 블라인드 같은 거 이렇게 햇빛 가릴 때만 쓰니까 말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천장 속에 숨어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쭉 하고 내려온다고요. 요게 이제 재현 경계죠. 가동식의 재현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다? 재현 커튼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가? 지금 조금 알아가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재현 커튼이라는 표현을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험에 나오면 가동식의 재현 경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작동 시퀀스는 이걸로 끝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 답 그대로 적어 놨으니까 혹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동 시퀀스에서 쌤들께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다 잘 하셨을 건데 재현 커튼 같은 거 요런 거 조금 누락됐을 수 있겠고, 요거 극기 팬이나 배기 팬의 확인 신호 이 법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쌤들께서 요런 거 조금 놓칠 수 있으셨으니까 혹시 놓치셨다면 요거 지금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정답 다 있으니까 설명 다 드렸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신기와 댐퍼 수동 조작함 간의 전선관 굵기, 전선 종류, 전선 굵기 및 전선 가닥수. 말이 어려운데요. 자, 요렇게 예시처럼 나타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16이라는 게 뭐예요? 전선관 굵기고요. HIV는요. 전선의 기호죠. 그리고 1.5는요. 전선 굵기. 여기 8은요. 전선 가닥수를 나타냅니다. 그럼 요렇게 한번 나타내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어디냐면 수신기와 댐퍼 수동 조작함 사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보면 지금 말하는 구간은요. 여기와 여기 요 사이 구간을 물어보는 거죠. 수신기와 댐퍼 조작함 사이니까 수동 조작함. 되셨죠? 그러면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쌤들께서 거실 제한 설비의 전체적인 가닥수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자, 요것도 몇 차례 이제 좀 연습을 하신 쌤들이 있으신데, 제어반이다 라고 하면 모든 전선은 무조건 수동 조작함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동장치로 연기 감지기 설치한다고 고정하시면 돼요. 연기 감지기라는 표현을 안 하고 화재 감지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쌤들 연기를 제어할 거기 때문에 연기 감지기가 설치가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서플라이 댐퍼, 그리고 익저스트 댐퍼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형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 라인을 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쌤들 여기 모터는 무조건 네가닥입니다. 모터 플러스 마이너스 기동 확인입니다. 이거는 외우시면 돼요. 모터가 들어가는 파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동 확인이다. 이거 외워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감지기죠. 근데 종단장이 여기 있다.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네가닥이 되겠죠.
종단장이 여기 있다. 그러면 가서 종단장 설치하니까 두 가닥이면 되겠죠. 그래서 종단장 위치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여기 수동 조작함 내에 수납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그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죠, 여기. 여기에 들어간 전선 가닥수는 여기에 필요한 거 다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좀 약식으로 적습니다. 전원 플러스, 전원 마이너스, 그리고 감지기라고 쓸게요. 감지기, 기동장치. 자, 그리고 기동이 들어가는데 기동은 몇 개로 들어가야 돼요? 2개로 들어가야 돼요. 댐퍼 열어주는 선입니다. 그게 극기댐퍼 기동, 배기댐퍼 기동, 여기서 따로따로 가야 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의 특징은 극기댐퍼, 배기댐퍼를 별도 설치하고 별도 제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동을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동선이 2개가 들어가고요. 기동 확인선이 몇 개? 또 2개죠. 얘는 얘대로 확인 신호를 줘야 되고 얘는 얘대로 확인 신호를 줘야 돼요. 둘이 같이 써버리면 둘 다 열렸는지, 아니, 둘 다 닫혔는지 열렸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기본선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구간은 요렇게 여기 제어반 해가지고요.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은 요 방향으로 봤을 때 얘와 얘를 두 구역 다 보내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자,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다 늘어나면 되죠.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12가닥이 되는 겁니다. 12가닥. 자, 다소 이제 가닥수가 조금 준비 안 되신 쌤들은 좀 당황스럽거나 좀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 저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쌤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큰 설비들은 가닥수까지 좀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남았죠. 자, 전선 가닥수 했습니다. 12가닥 어디 갔습니까? 뭐 여기 적혀져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전선관 굵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외워달라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16, 22, 28, 36, 42 이 이상 갈 일이 없어요. 지금 얘가 뭐냐면요. 후광 전선관 사이즈입니다. 그럼 얘들의 의미는 뭐냐? 내경이 밀리미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사치가 16mm, 22mm, 28mm. 그럼 요렇게도 하고 뭐라고도 합니까? 호라고도 부릅니다. 16호 또는요 C라고도 합니다. 16C. 그럼 C는 콘딧입니다. 콘딧이 쌤들 전선관이에요. 그래서 약자로 C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16mm, 16호, 16C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쌤들 소방에서 쓰이는 전선의 굵기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십니다. 감지기가 1.5, 나머지가 2.5거든요. 그렇게만 딱 고정. 그렇게 했을 때 1.5는요 요렇게 48입니다. 뒤로 필요 없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쌤들 아직 감지기에 대한 전선 가닥수가 제대로 나온 적이 없는데 감지기의 전선 가닥수는요 기본적으로 248입니다. 248. 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48. 자, 6이 나왔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248이다. 그래서 48만 보시면 되고 2.5는요. 4, 7, 12, 21, 28입니다. 요거 외워주시는 거예요, 쌤들. 우리가 외워서 전기기사에 시험 치거든요. 그럼 관리사도 당연히 그걸 그대로 가져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 전선 가닥수가 12가닥이에요. 그럼 12가닥은 여기에 딱 걸리겠네요. 맞습니까? 28mm의 전선관 속에 2.5 제곱미리의 전선이 12가닥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13가닥이 됐다. 어떻게 돼요? 다음 거 써야죠. 다음 거. 뭔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지웁니다. 요거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럼 얘가 어디 나와 있느냐 하게 되면 전기 파트에 쌤들 기술자들이 편찬한 법규집이 있어요. 그 내선 규정이라고 합니다. 내선 규정. 우리가 전기 같은 거 공사할 때 다 그거 따라서 하거든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요 사이즈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문제가 되는 게 요 사이즈는 거기에 없어요. 전기에서 1.5를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될 수 있다라는 것은 나올 확률이 희박하다 또는 조건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편하게. 근데 2.5는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쌤들께서 좀 외워주셔야 되겠고, 그럼 최종적으로 얘를 표기해 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28C의 전선관, C 뭐 안 써도 됩니다, 여기 없으니까. 그리고 기호가 HFIX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감지기 전선은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가는 선이니까. 감지기에 바로 직결될 때만 1.5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2.5의 전선이 몇 가닥? 12가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쌤들, 요 패턴은요, 재현 설비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설비가 됐든 유사하게 가닥수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어떤 기호, 배선의 기호를 해놓고 해석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관리사 시험에. 뭐 적은 배점이었지만 그게 기사 시험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개념은 우리가 잡고 어떠한 설비에도 좀 접목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밑으로는 사실 우리 센스 있으신 쌤들은 뭐 조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1회차의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은 최근 기준으로 신설 또는 개정된 것들 위주로 들어갔어요. 신설이나 개정. 예, 그래서 아까 주택 전용이 나온 거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요번에 거실 제한 설비에서 좀 몇 가지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그거 써보는 겁니다. 그거. 예. 자, 그래서 제한 설비에 설치된 댐퍼의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해서 좀 다소 긴감이 있는데요. 요거는 쌤들 제가 별도로 뭐 읽어서 해석할 일은 없어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라? 전건구를 풍도에 설치해라. 철판이 반자 내부에 지나가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에 댐퍼가 달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댐퍼가 설치되는데 전건구 설치해라, 요 말이죠. 그래서 쌤들 천장 한 번씩 보시고 가시다 보면 막 우리 통신사 같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자기 어떤 기기들이 천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전건구 설치해 놓고 그 옆에 표시해 놔요. 그래야 알아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 전건구 열면 요 앞에 댐퍼가 있다, 요런 거죠. 되셨죠? 그리고 전건구 사이즈는 6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 몸통이 들어가서 뭔가를 만지고 조작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방 폐쇄 상태를 제어반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도 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 무슨 상태? 닫힌 상태. 이게 정상이죠. 정상이니까 수신기에는 아무 신호도 안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아까처럼 열렸다, 무슨 신호가 들어와요? 개방 확인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둘 다가 체크되고 있는 거죠. 개방했을 때만 신호가 들어올 거니까.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신호가 없다. 그럼 폐쇄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 자, 3번에, 자, 요거는 하나의 예시적으로 제가 줄을 그어 놓은 겁니다. 쌤들, 요런 거 외우기가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법규 원문 쓰면서. 그러면, 저런 애들은 그냥 빼시고 외우셔도 된다, 요 말입니다. 예. 근데 나는 너무 빼기가 싫다. 그러면 법규에 따라, 규정에 따라 이런 식으로 써버리세요. 0 별표 5 제 17호 과목 1 이렇게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하나의 예시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가로 줄 긋고 쌤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다 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기조화 설비 겸용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각각의 기능에 지장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새로 3가지가 생겼으니까 쌤들 힘드시지만 외워주시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작동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 3가지. 자, 요건 작동 시퀀스죠.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렸어요. 그 애가 다시 이제까지 법제적으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쌤들께서 그냥 그대로 아까 시퀀스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외워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 끝. 자, 3번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탭이죠. 탭. TA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특피재연에서만 TAB 과정이 있었고 걔들이 여러 차례 여러 형식으로 시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쌤들 한국 소방기술사회가 있어요. 기술사회라는 그 단체에 사실 거기 자료들이 막 엄청난데 거기에 특피재연의 실시 방법이 있고요. TAB 그리고 재연설비의 TAB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법제적으로 규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법제화 된 거예요. 법제화. 아니, 나올 게 나온 거죠.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새로운 내용들 중에서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두 개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좀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실시사항입니다. 송풍기의 풍량 그리고 모터 전류전압 측정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특피재연에 보면 이거 체크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거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재감지기 조금 약식으로 읽을게요. 화재감지기나 수동기동장치. 자, 이게 결국 뭐예요? 자수동기동이죠. 자수동기동. 자수동기동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둘 다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공기 유입량, 유입풍수, 배출량은 모든 유입구 배출구에서 측정할 것 그대로 하실 거예요. 밑에서 상세 내용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출입문, 셔터, 공조, 겸용 이럴 때 연동된 상태에서 측정한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재연설비와 연동되는 장치들이 있으면 걔들 다 기동시켜 놓고 순수한 재연설비의 성능을 체크하겠다. 왜? 다른 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딱 적기도 좋죠. 딱 4점 주기도 좋고, 네, 그렇게 해서 하나 외워주시는 걸로. 자, 이제 마지막에 평가 기준 3가지인데요. 자, 1, 2번은 동일하니까 하나만 외우고 단어만 바꾸면 돼요. 배출구와 유입구, 요 단어만 바꾸시면 되고, 그리고 배출량, 유입량 뭐 요렇게 했죠. 자, 배출량은 배출구별 설계 배출량의 60% 이상이 돼야 되며 배출량 합계는 설계 배출량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 60%가 왜 갑자기 들어갔지라고 할 수 있는데 쌤들 토리첼리 기억나십니까? 토리첼리. 자, 토리첼리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유속, U는 루트 2GH거든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유량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리피스에 지름이 있으면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그럼 요 두 개 곱하면 최종 유량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주어질 수도 있다. C, 유량계수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량계수. 그러면 쌤들 어떻게 적용하셨었어요? A 곱하기 U 해놓고 C만 곱하면 되는 거죠. C는 무조건 1보다 작은 수니까. 얘의 개념은 보정계수입니다. 보정계수. 두 가지가 있는데 속도계수가 있고요. 오리피스 계수가 있는데 오리피스 계수만 설명드립니다. 제가 이걸 상세하게 설명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 넓은 수로예요. 어찌됐든 수위가 얘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넓은 수로가 어디? 좁은 수로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넓은 수로에서 좁은 수로로 유체가 이동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배나 컨트랙터, 협축부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우리는 A라는 애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치면 4분의 파이 D 제곱에서 이 면을 다 채우고 나온다라고 해서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근데 넓은 수로에서의 흐름은 그렇게 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를 이렇게 어느 정도만 채우면서 나올 수 있다. 요 개념이에요. 이걸 60% 정도로 보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공식이 그 예전에 거실 재현 설비에서 보충량 구하는 공식으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0.6분의 K, 그 부속 실수가 뭐 20개 초과는 1개, 2개, 20개 이하는 1개 이렇게 해서 K, 그리고 문짝 면적 A 곱하기 U 방연풍속 빼기 Q0 거실에 유입되는 양, 뭐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때도 0.6을 쓰잖아요. 그 0.6 60%의 효율이라는 거죠. 60%의 효율.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완전히 면을 채우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쌤들 굳이 뭐 더 이상 이해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60%라는 거 기억하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동일한 조건에서 자, 마지막만 볼까요?
측정한 공기 유입량이 설계 유입량의 일부 미달되더라도 적합한 성능으로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거실 제어 설비에서 조금 좀 오류성이 있다라고 해서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들 예전에는 유입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었어요? 배출량과 동일한 개념이어서 우리가 배출량을 구했다. 그럼 걔가 곧 유입량이었어요.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공기 유입량이 지금은 뭐라고 바뀌었어요?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간단한 건데요. 자,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발생했어요. 우리는 이 연기를 빼낼 거예요. 근데 이 연기라는 아이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 이미 이 공간은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기체가 최적 팽창할 만큼 한 거예요. 팽창된 애를 빼냅니다. 그걸 100이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뭘 할 거예요? 공기를 100만큼 집어넣는다고요. 100을 빼냈으니까 100을 집어넣는다. 요 개념이었거든요. 요 개념이. 그런데 공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얘는 뜨겁고 얘는 차갑잖아요. 외부의 공기니까. 근데 얘가 뜨거운 곳으로 가니까 100이었던 애가 얼마가 되더라? 120, 130이 되는 거죠. 뜨거운 공간으로 가니까 팽창하니까.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공기를 과잉 공급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엔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미국 규정에서는 유입량을 85에서 90%로 합니다. 배출량에. 그래서 이 쌤들께서 참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조건으로 나올 값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유입구 크기예요. 얘가 법적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배출량 1cmm당 35제곱cm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전이었으면 상관없죠. 왜? 배출량이나 유입량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규정에서는 안 맞죠. 유입량이 더 작을 거잖아요. 근데 유입구는 배출량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뭐만 바뀌면 돼요? 얘만 글자만 바꾸면 되죠. 유입량 1cmm에 대해서 35제곱cm다. 이렇게만 바뀌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럼 아마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인지하신 상태에서 조건을 잘 보세요. 조건을 잘 보시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수 없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기준이 공기 유입이 좀 적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왜? 들어가면 팽창할 거니까. 자, 그까지 해서 이렇게 1, 2, 3번 적어주시는 내용입니다. 뭐 다소 적는 게 좀 많지만 쌤들 우리가 바뀐 것들 위주로 지금 한번 적어보는 연습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쌤들께서 지금 암기하고 계신지 저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런 유형으로 해서 주택 전용이랑 거실 제한을 묶어서 이렇게 대문항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설명이 좀 다소 길었고요. 잠깐 끊었다가 뒤로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겠습니다.